며느리는 제 앞에서 코를 막았고 아들은 외면했습니다. 제 온몸에 밴 지독한 비린내는 아들을 위한 훈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제 존재를 지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전화 한 통에 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길에 나앉은 제게 들려온 아들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빗속을 걸어 저는 진실을 확인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은 제 심장에 박힌 비수와 같았습니다. 내 어미는 썩은 빵을 먹는데 넌 행복할 수 있느냐? 아들의 침묵은 세상 가장 잔인한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뒤 무릎 꿇은 아들 앞에 저는 숭늉 한 그릇을 제 아들 녀석이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잊고 살았던 그 이름, 어머니 하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평생의 비밀, 아들에게만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고된 삶의 흔적이 아들의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내외에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장가 보내고 토끼 같은 손주까지 안겨주었으니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은 삐소리가 나는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높은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가는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저는 죄인이 되곤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언제나 코를 쥔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찡그린 미간과 책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그 몸짓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어머니,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라니까요.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건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하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볼 뿐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강아지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할미가 우리 손주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는데. 하지만 제 말은 늘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고 며느리는 제가 내민 반찬통을 마지못해 받아들며 서둘러 저를 내쫓기 바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며느리의 코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냄새, 제 온몸에 지독하게 스며든 그 비린내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옷깃 하나하나에까지 배어든 그 냄새는 아무리 씻어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들이켜야 했던 차가운 바다 공기와 수만 마리의 생선들이 내뿜는 날것의 냄새. 그것은 제 삶의 냄새이자 동시에 제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비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지요. 낡은 트럭을 몰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일 장수였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이 고되어 땀으로 온몸이 젖은 날에도 집에 들어설 때면 늘 제 아들 손에 꼭 쥔 크기만한 사과 하나를 들고 와서는 우리 아들 이거 먹고 쑥쑥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나이가 되어야지 하고 너털웃음을 터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솥단지 하나 들고 시집 온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주님처럼 아껴주었지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대신 그 사람의 거친 손은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아들을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주었고 그 손으로 제 언손을 녹여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우리 세 식구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아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새벽부터 마음이 영 불안하더라고요.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오늘은 그냥 하루 쉬면 안 되겠냐고 제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도 그 사람은 괜찮다며 씩 웃어 보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남편은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들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번듯하게 키워내겠노라고.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손목시계를 제 손목에 차며 그것이 제가 남편과 한 마지막 약속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험난한 곳이었지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에는 정말 단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아들 녀석 분유값도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요. 식당 주방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주방 구석에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그릇을 씻는 찬물에 손이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나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설거지 그릇 하나를 더 닦으면 우리 아들 맛있는 반찬 하나를 더 사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주방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저희 아들 녀석이 친구들과 다투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글쎄 한 녀석이 우리 아들에게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남들만큼은 못 해주더라도 적어도 압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야겠다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들 다니는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남들 입는 번듯한 옷 한 벌이라도 더 입혀야 했어요. 탁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판에 나가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빌딩 계단 청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벼룩시장에서 새벽 수산시장 사람 구함이라는 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당 수하고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들을 굶기지 않고 남들 다니는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수산시장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새벽을 가르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쉴 새 없이 오가는 지게차,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비린내.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온통 그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어른 남자들도 며칠 못 버티고 나가는 험한 일이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은 생선 상자를 나르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생선 가시에 손등이 찢어지는 일은 부지기수였지요. 한 번은 제 키보다 높이 쌓인 상자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담긴 고무통에 온몸이 빠져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그날 맡은 일을 전부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받은 일당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 끝에 손에 쥐어지는 그날의 일당은 저에게 쓰디쓴 약과도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문제집 한 권을 더 사줄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아들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혹여나 생선 파는 엄마라고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그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아들에게는 그저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둘러댔지요. 매일 새벽 아들이 잠든 틈을 타 집을 나섰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집에 돌아와 온몸에 밴 비린내를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불리고 독한 비누로 온몸을 몇 번이고 문지렸지만 살갗 깊숙이 파고든 그 냄새는 제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제 속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곧 잘했고 성격도 밝아서 어디 가서나 칭찬을 받는 아이였지요. 아들이 받아오는 상장 하나, 어버이날이면 제 가슴에 달아주던 카네이션 한 송이가 제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남편의 묘를 찾아가 꽁꽁 숨겨두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남편의 묘비 앞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 아들이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키워낼게. 그 맹세가 훗날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아들의 빛나는 미래만을 그리며 또다시 새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다가올 또 다른 운명의 그림자를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좋은 회사에 번듯하게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을 꼭 잡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을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 고생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 아들 꽃길만 걷게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 제게 며느리감이라며 소개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귀한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역력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얀 얼굴에 까만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예쁘던지 제 아들이 복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없는 살림에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저를 보며 연신, 어머니, 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저희 그냥 편하게 밥만 먹으러 온 건데요. 하며 싹싹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정말이지 하늘에 먼저 간 남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내주어서 고맙다고요. 그런데 그날 그 모든 행복감 숲에서 무언가 아주 작고 낯선 조각 하나가 제 마음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내어왔을 때였어요. 아가씨는 제가 깎아준 사과를 오물거리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집안을 쓱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인데도 참 아늑하네요. 조금 좁긴 하지만요. 그 말에 아들이 서둘러 며느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지만 아가씨는 뭐가 문제냐는 듯 어깨만을 쓱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던 제 작은 단칸방이 남편과 아들의 온기가 가득했던 이 집이 초라하고 낡아 빠진 냄새나는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요. 아가씨의 값비싼 옷에서 풍기는 은은한 꽃향기가 마치 이 집의 모든 냄새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이보다 더 좁은 데로 옮겨야 할 판이야. 제 농담에 아들은 멋쩍게 웃었고 아가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아가씨가 앉았던 방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낯선 꽃향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삶의 영역에 제가 모르는 다른 종류의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결혼 날짜를 잡았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아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찬밥을 먹고 떨어진 생선을 주워 다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지만 아들의 행복한 웃음을 보니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 도면을 펼쳐놓고 여기는 침실, 여기는 아이들 방이라며 제잘거리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평생의 고단함이 전부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새로운 세상에 맞춰 자신을 바꾸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유독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었고 제게서 나는 냄새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두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제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처음으로 저를 초대한 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을 나가지도 않고 아침부터 목욕제게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냄새가 날까봐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라벤더 향이 나는 섬유유연제까지 듬뿍 뿌려가며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갈비찜을 잔뜩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고 좋은 향기가 났어요. 제 낡은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어색하게 맞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데 갑자기 제가 이 깨끗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싸온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막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마치 제가 만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제가 들고 온 반찬통들을 서둘러 다른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부엌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제가 가져온 플라스틱 통들을 전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쓸만한, 아니 다음에도 얼마든지 반찬을 담아올 수 있는 멀쩡한 통들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변명을 드러놓았습니다. 아, 어머니, 저 이 통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냄새에 좀 유별나게 예민해서 이해해 주실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통에서 나는 냄새라니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그 냄새는 바로 제 손에서, 제 옷에서, 제 온몸에서 배어나오는 이 지독한 비린내라는 것을 저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곧 아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 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깨끗하고 향기로운 성 안에 저 같은 냄새나는 존재는 들여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에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내 청춘, 내 인생 다 바쳐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이런 취급이란 말입니까?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아파트 벤치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제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삶 자체가 배어있는 그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주홍 글씨와도 같았으니까요. 혼자 텅 빈 집에 돌아와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걸까? 며느리는 정말 악의 없이 한 말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 어깨부터 주물러 주던 속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을 알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열이 펄펄 끓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 녀석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제 머리에 축축한 물수건을 올려주며 이렇게 말했더랬죠.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사줄게. 우리 엄마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줄게.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이마를 짚어주던 온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착한 아들이 제 속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저 사는 게 바빠서 새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잠깐 저를 잊고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번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면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수산시장에 나갔고 아들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서로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이미 차가운 바람이 휑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거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데 주머니 속 낡은 전화기여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것도 몇 달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아들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친구와 동업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놈이 투자금을 몽땅 들고 잠적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당장 다음 주까지 막아야 할 어음이 있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라며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제게 아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액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당장 내어줄 목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제 손목에 늘 채워져 있던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지요.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제 삶의 버팀목이었던 시계. 그깟 시계가 뭐라고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한낱 쇠붙이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계를 들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 진열장 너머로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퉁명스럽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지만 저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은행에 달려가 제가 살던 단칸방의 보증금까지 빼서 아들의 통장으로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저는 길바닥에서 자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붙이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은 잘 받았는지 급한 불은 껐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만 돌아올 뿐이었지요. 저는 그저 아들이 바쁜가 보다, 이제 막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애써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낯선 사내들이 제 단칸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서는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게 그들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과 함께 연대 보증인 칸에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대출 계약서였어요. 제가 아들에게 보증금까지 빼서 보내준 그 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들은 이미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남편과 우리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 그렇게 낯선 이들의 손에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에서는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살던 집에서 짐짝처럼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과 갈아입을 옷가지 몇 개가 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 저는 정처 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어느 낯선 동네의 후미진 골목길에 다다랐습니다. 여인숙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달빵 있음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문고리도 없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진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까 싶은 좁은 공간에는 창문 하나 없었고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인 방바닥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스며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아들이 있었고 저를 둘러싼 작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방바닥과 지독한 냄새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운 뿐이었습니다. 수산시장 일은 계속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당장 이 방에서마저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꽁꽁 언 생선 상자를 나를 때마다 제 등 뒤로 아들의 배신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일이 끝나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골랐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습니다. 1,200원입니다. 그새 가격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200원. 누군가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그 돈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내가 다른 걸 집었네 하고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르바이트생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골목길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먹다 버린 빵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아있는 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픔과 수치심 사이에서 한참을 갈등하던 저는 결국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빵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마치 죄인처럼 어두운 골목 구석에 숨어서 그 차가운 빵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빵에서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지만 저는 울면서 그 빵을 전부 삼켰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킨 그 빵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갈 대로 지쳐갈 무렵 저는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남편 곁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아들에게 저는 이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고 이 세상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던 그 맹세도 결국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산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터덜터덜 숙소로 돌아오는데 낯익은 골목 어귀에서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꽤 가깝게 지냈던 아주머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주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XX 엄마 아니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디 가서 살았길래 코빼기도 안 보였어?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제 얼굴을 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갸웃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쓰레기 더미 뒤에서 나와 헝클어진 마리를 쓸어남겼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던 그때,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지고 간 한마디가 제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골목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쓰레기 더미 뒤에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치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어요. 한때는 한 동네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을 피해 시궁창 냄새나는 쓰레기 뒤에 짐승처럼 숨다니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대로 이 어두운 골목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아주머니가 스치듯 던졌던 말이 귓가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 XX 신도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민준이 엄마 아들 봤잖아. 아주 환칠해졌던데? 옆에 예쁜 부인이랑 팔짱 끼고 말이야. 좋은 차도 샀나 봐. 번쩍번쩍하는 외제차에서 내리더라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던 그 순간, 그 말이 독초처럼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백화점, 번쩍이는 외제차. 제가 살던 집 보증금까지 빼서 사채빚을 막는다던 아들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야, 아닐 거야. 그 아주머니가 사람을 잘못 봤을 거야.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제 몸은 이미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대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말했던 신도시 이름 하나만을 나침반 삼아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차갑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비가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남루한 옷가지 위로 빗물이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저 젖은 생쥐꼴로 낯선 거리를 헤맸습니다. 버스를 탈 돈도 택시를 탈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두 다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옥신거리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무거운 생선 상자를 이고 지고 다닌 탓에 제 다리는 성한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절뚝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는 벽을 짚고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이제는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 멀리 화려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새 아파트 건물들과 그 아래 번쩍이는 상가들, 바로 그 신도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제발, 제발 아니기를. 내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이 내가 상상하는 그 끔찍한 진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비추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 검고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제 흐릿한 시야 속으로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값비싸 보이는 모피 코트를 입은 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양손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지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어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어가 그리 즐거운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단란하고 행복한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손발끝에서부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저들의 행복한 모습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어미를 사치 빚더미에 밀어넣고 길바닥에 나앉게 한 아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인숙 곰팡이 냄새 속에서 썩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제 아들은 번쩍이는 새 차를 사고 제 며느리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이뤄낸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과 분노의 경계에 있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며느리와 함께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등 뒤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에 아들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악이 서려 있었어요. 빗물에 흠뻑 젖어 귀신처럼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저를 본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 뻔뻔한 물음에 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멱살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왔냐고? 내가 그걸 물어야지. 이게 다 뭐야? 이 차는 뭐고 내 마누라가 입고 있는 저 옷은 또 뭐야? 내 어미는 지금 곰팡내 나는 쪽방에서 썩은 빵을 주워 먹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좋은 차 굴리면서 내 마누라 명품 옷 사입히고 있었어?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아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떼어내려 하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사람들? 지금 내 눈엔 사람들이 보여? 내 어미는 안 보이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넌 상상도 못해. 네가 내 이름으로 빌려 쓴 사채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던 집에서 짐짝처럼 쫓겨났어. 제 절규에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나서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 낡고 냄새나는 동네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뭐? 나를 생각해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나를 생각하는 것들이 내 전 재산을 들고 튀어?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빚더미에 앉혀놓고 지들끼리 여기서 호의호식하는 게 나를 생각해서 한 짓이라고? 네가 내 아들 다 망쳐놨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이런 애 아니었어. 네가 옆에서 부추겼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제게 대들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어머니한테서 나는 그 비린내, 저 정말 하루도 참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머니 맨날 그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했다고요. 안 그래, 여보?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잡아 흔들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잔인한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고 그 자리에 허망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비에 젖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내가 네 인생의 짐이었구나. 내 냄새가 네 성공의 걸림돌이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버렸구나. 민준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 하나 잘 되라고. 내 청춘,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어떻게 네 어미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냐고. 제 울음 섞인 절규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처절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자의 수십 년 세월이 아들의 침묵과 함께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결국 이렇게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텅 빈 껍데기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제 귓가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 정말 곤란해요. 이 밤중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이라니요? 아들이 제 어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은 망신이 아니고 억장이 무너져 내린 어미가 자식 앞에서 우는 것은 망신이란 말입니까? 저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빗물에 눈물을 섞어 흘려보낼 뿐이었지요. 한참을 바닥만 내려다보던 아들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어머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제 몸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앗아가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손 놔. 어디 더러운 손을 내 어미 몸에 대. 필요 없어. 내 놈들이 사는 그 번쩍이는 집 들어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제 완강한 거부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난처해지자 며느리는 아예 제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난 몰라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저런 꼴 더는 못 보겠으니까 먼저 올라가 있을게.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들을 고쳐들고는 미련 없이 아파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실수하고 말았어요. 그래, 저게 바로 네가 선택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제 어미가 빗속에서 오열하며 쓰러져 있는데도 새로 산 명품 가방 젖을까 걱정하는 저 모습이 네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구나.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해본 적 없었던 차갑고 모진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 또한 내 어미가 아니야.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이게 내가 네게 베푸는 마지막 모정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날 밤 곰팡내 나는 여인숙 골방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고 나니 깊고 어두운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어요.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 당신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래요. 죽는 건 너무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을 위해 저는 다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산시장에 나가는 대신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설거지 일이라도 없냐고 묻고 다녔습니다. 몇 군데를 퇴짜 맞고 나서야 허름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백반집에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은 애써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얄궂더군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가끔 찾아오던 옛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아들 부부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아들이 시작했다던 사업이 얼마 못 가 크게 망했다고 하더군요. 사기를 당해 투자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것이었어요. 번쩍이던 외제차도 휘황찬란했던 신도시 아파트도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가고 며느리는 그를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들이 똑같이 벌을 받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한 자식이라지만 망했다는 소식에 마음 편할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설거지만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또 닦다 보면 복잡한 마음도 조금은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울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횡설수설 털어놓았습니다. 성공에 눈이 멀어 아내의 허영심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노라고. 어머니를 버리고 난 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끓고 있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떠서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용서라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니?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네 몫이다. 나는 이미 너를 오래전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다. 제 담담한 목소리에 아들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깊은 후회와 절망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세월과 함께 모두 닳아 없어지고 그저 가여운 내 자식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밥 먹고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나 또한 내 인생을 살 테니.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아들은 숭늉 그릇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인생의 한 장이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수산시장도 복잡한 서울도 아닌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항구 마을에서 조그만 백반집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여요.
사람들은 제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 손맛이 난다며 좋아해 줍니다. 특히 제가 끓여내는 생선찌개는 우리 가게의 최고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족쇄처럼 느껴졌던 그 지독한 비린내가 이제는 제 삶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서 나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구수한 음식 냄새를 좋아해줘요. 어떤 손님은 제게 냄새마저 맛있는 죄인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답니다. 제가 평생을 부끄러워했던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고, 제 삶을 저주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 녀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보니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묵묵히 빚을 갚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용서란 어쩌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재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등을 두드려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이웃들. 제가 끓여준 밥 한 그릇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인사해주는 손님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안악도 시궁창 같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제 이름 석자를 건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냄새나는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사랑하고 제 일을 사랑하며 제 곁의 사람들을 아끼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저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 속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무릎 꿇은 아들을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 문장이나 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